철학자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을 이야기했고, 어떤 이는 정의를 이야기했으며, 또 어떤 이는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관주의 철학자라고 기억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은 잠시뿐이며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을 뿐이라고 말했던 사람. 그래서 어떤 이는 그를 염세주의자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삶을 부정한 철학자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그는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았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믿지 못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이 따뜻하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힘들 때 기대어 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반복해서 무너질 때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였고 이해받고 싶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너무 일찍 찾아온 이별이 있었습니다. 17살 무렵 상인이었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였는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인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찾아온 또 하나의 상실. 그것은 죽음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사람과의 거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한나는 뛰어난 작가였습니다. 사교 모임의 중심에 있었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반면 아들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꼈고 화려한 웃음보다 침묵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아들은 인간을 의심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도 둘은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졌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강이 되어 버렸습니다. 후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원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그가 말한 의지는 단순한 철학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얻은 통찰이었습니다. 왜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가? 왜 사랑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는가? 그 질문들은 한 철학자의 책상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아들의 조용한 마음속에서 먼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을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사유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세상을 가장 차갑게 바라본 철학자. 그러나 그 차가운 시선의 시작에는 어쩌면 누구보다 따뜻함을 갈망했던 한 아이가 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790년 2월 22일, 독일 단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훗날 인간의 삶을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하게 될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였던 그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창밖으로 드넓은 항구를 바라보며 세상이 생각보다 넓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일리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성공한 상인이었습니다. 엄격했지만 성실했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남의 말만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은 어린 아르투어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르투어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여행을 떠났고 유럽 여러 나라를 오가며 무역을 했습니다. 때때로 아들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프랑스의 거리, 영국의 항구, 네덜란드의 시장. 세상은 넓었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풍경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책만으로는 배울 수 없다. 이 경험은 훗날 쇼펜하우어가 폭넓은 시야를 갖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넓은 세상을 보아도 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결국 아버지의 곁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을 해석하는 창입니다. 그 창이 흔들리면 세상도 함께 흔들립니다. 1805년 아르투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날 무렵 그의 인생은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많은 연구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확실한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7살 소녀는 갑자기 삶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잃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누군가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가장 깊은 슬픔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구나.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실을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상실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날에 조금씩 스며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식탁에 앉을 때, 문득 웃다가도 빈자리를 발견할 때, 상실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린 아르투어 역시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중심은 어머니 요한나였습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작가였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문학을 사랑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을 즐겼습니다. 슬픔에 오래 머물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슬픔을 견디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빨리 웃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사람은 슬픔을 사람들 속에서 잊으려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슬픔을 혼자 붙잡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가기 위해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쇼펜하우어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 말보다 표정을 읽고 행동보다 마음을 추측하며 왜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묻는 습관. 훗날 그는 인간을 이지에 이끌리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성적으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훨씬 깊은 욕망과 두려움에 끌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통찰의 씨앗은 이미 이 시기에 심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와 자신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실을 이해하려 애쓰는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철학은 대학 강의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부재를 견디는 긴 밤, 끝내 답을 찾지 못한 질문,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도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의 첫 질문은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잃은 그날의 고요한 집 안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같은 풍경을 보아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꽃을 보고 봄을 떠올립니다. 누군가는 같은 꽃을 보며 언젠가 시들어버릴 시간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쩌면 쇼펜하우어와 그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았고 같은 식탁에 앉았으며 같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독일 바이마르로 이주합니다. 그곳은 당시 독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작가와 시인, 화가와 음악가들이 모여드는 도시. 새로운 작품이 태어나고 밤마다 문학과 철학을 논하는 살롱이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요한나는 그 세계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유머를 좋아했고 그녀의 재치 있는 말에 웃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찾아왔고 이름난 문인들이 차를 마셨으며 새로운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한 사람에게는 점점 견디기 어려운 소음이 되어갔습니다. 아르투어는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닫고 책을 펼치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하게도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 할까? 왜 침묵을 두려워할까?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군가는 칭찬을 듣기 위해 웃었고, 누군가는 인정받기 위해 떠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화려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진실보다 자신이 보이고 싶은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이해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르투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지 않겠니?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란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아직 너무 어려. 하지만 아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남아있는 두 사람의 편지를 읽어보면 이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나는 아들의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어머니가 사람들의 시선과 명성에 지나치게 관심을 둔다고 여겼습니다. 둘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서로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계가 그렇듯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부터 대화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 살롱에는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이어졌고 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요한나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서로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 있던 아르투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용하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몇몇 손님은 당황했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요한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한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 말은 철학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어머니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장면은 집안에서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역사 기록이 모든 대화를 남겨두지는 않았지만 남아있는 편지들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요한나는 활기찬 삶을 원했습니다. 아르투어는 진실한 삶을 원했습니다. 요한나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르투어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누가 옳았던 것일까요? 아마 아무도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서로의 삶의 방식을 끝내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의 운명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히 혼자 있는 삶을 찬양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그는 고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만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조차 마음이 닿지 않는 경험. 그것은 사람을 세상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철학은 조용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상처는 오래 남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 말은 쇼펜하우어의 삶에서 결코 잊히지 않는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 역시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사람은 낯선 사람의 말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더 오래 아파합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이 던진 차가운 한마디는 며칠이면 잊히지만 부모의 말 한마디는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되풀이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그 믿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부서져 갔습니다. 바이마르의 집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문학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논하며 예술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밤늦도록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자신의 삶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웃음 뒤에 숨은 허영을 보았습니다. 칭찬 속에 감춰진 경쟁, 친절 속에 섞인 계산,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 그는 사람을 믿기보다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은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역사에 남아있는 편지들을 보면 그녀는 아들의 성격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 취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의 끝없는 비판과 불신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 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겁다. 너는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 표현은 여러 편지와 기록에 나타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문장은 기록마다 다르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성격을 참기 어렵다. 함께 있기 힘들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슬픔을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날 밤, 아르투어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촛불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다고 말했습니다. 비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보이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랑도 변하며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현실이라면 왜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모자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말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쇼펜하우어도 편지에서 어머니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사람들의 찬사와 명성을 지나치게 좇는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냉소를 견디지 못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화려함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 진실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철학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점점 하나의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만 봅니다.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통해 상대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미움도 실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생각은 훗날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보다 더 깊은 곳에 설명하기 어려운 이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욕망과 두려움, 집착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사실을 책보다 먼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거의 절연에 이르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편지는 끊겼고 만남도 드물어졌습니다. 세상은 쇼펜하우어를 위대한 철학자로 기억하지만 그의 삶에는 끝내 메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하나 남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 빈자리는 단순한 가족사의 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철학을 더욱 깊고 차갑게 만든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머니를 미워했기 때문에 철학자가 되었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 전체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는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멀어질 수 있는가? 그 질문은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한 원망을 넘어 인간 존재 자체를 향한 탐구로 확장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서로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찌르게 된다. 이 생각은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널리 알려진 비유와도 연결됩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얻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립니다. 멀어지면 춥고 가까워지면 아픕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견딜 수 있는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에서 그 거리를 끝내 찾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해부하는 철학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한 가지 질문으로 향합니다. 혹시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의 끝없는 욕망 때문은 아닐까? 그 질문은 훗날 그의 대표 저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탄생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행복해지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처를 평생 품고 살아갈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을 가장 아프게 만든 경험을 평생 연구하게 될까요? 쇼펜하우어에게 철학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멀어진 뒤 그는 더욱 깊이 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읽었고 플라톤을 읽었으며 칸트를 탐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철학은 남의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철학은 자신이 겪은 삶을 설명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할까? 돈을 가지면 명예를 원하고, 명예를 얻으면 사랑을 원하며, 사랑을 얻으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이루면 곧바로 또 다른 결핍이 생깁니다. 마치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자 그는 어머니의 이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얻지 못하자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득 생각합니다. 혹시 인간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닐까? 이 질문은 훗날 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의지웨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단순한 결심이나 의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멈출 줄 모르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습니다. 먹고 나면 더 맛있는 것을 원합니다. 사랑을 하면 이번에는 사랑받고 싶어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망은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한 평화를 얻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명성을 얻었지만 더 큰 명성을 원했습니다. 사교 모임을 열었지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모습을 보며 단순히 어머니 개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인간 전체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비슷하구나. 나 역시 다르지 않구나.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비난하기보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어머니의 인정을 그렇게 원했을까? 왜 그 말들이 이렇게 오래 남았을까? 그 답 역시 의지였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의지, 이해받고 싶은 의지, 인정받고 싶은 의지.
인간은 누구나 그런 의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처도 생깁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쇼펜하우어가 사랑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사랑조차도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순수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 냉정하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이해받고 싶은 욕망은 없는가? 그는 인간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자기 기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의 글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 차가움은 사람을 미워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바라본 끝에 나온 시선입니다. 마치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먼저 환부를 정확히 들여다보듯 그는 인간의 마음을 끝까지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 안에는 한 문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욕망에 지배받는다. 그리고 욕망이 멈추지 않는 한 고통도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겪고 어머니와 끝내 화해하지 못한 시간을 통과하며 평생 붙잡았던 질문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희망이 없다고 말한 것 아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철학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욕망이 고통이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길을 찾기 위해 예술을 바라보고 음악을 사랑했으며 무엇보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연민을 가장 높은 덕목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철학 속에서 뜻밖에도 가장 따뜻한 단어가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처를 겪어도 누군가는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그 상처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오래 괴롭힌 것은 어머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해받고 싶을까? 왜 한 사람의 말이 평생을 흔들 수 있을까? 질문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고통은 바깥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오래 머무는 것은 내 마음속이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누군가 사랑해주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누군가 인정해주면 편안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떠나면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누구보다 일찍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무엇을 더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 원하느냐에 달려있다. 그에게 자유란 세상을 마음대로 바꾸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원하던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음악회를 찾았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말은 사라지고 선율만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시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으며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시간. 음악은 잠시나마 인간을 욕망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술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예술은 현실을 잊게 하는 도피가 아니라 욕망이 잠시 침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유는 마지막으로 한 단어에 이릅니다. 연민. 놀랍게도
세상을 가장 냉정하게 분석했던 철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꼽은 것은 힘도, 성공도, 이성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연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인간이 모두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울고,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쉽게 남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문득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소년. 그 소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정답이 아니라 한 사람의 따뜻한 이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자가 된 뒤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연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지나왔는지 상상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어머니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상실을 견디던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이 모든 상처를 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원망만 남겨두지도 않았습니다. 철학은 그렇게 복수가 아니라 이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쇼펜하우어를 비관주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책을 끝까지 읽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이라는 환상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고통이라는 현실도 외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작은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 그러나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이것은 절망의 철학이 아니라 정직한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보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차가운 사람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상을 차갑게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 누구보다 따뜻함을 갈망했던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는 평생 인간을 연구했습니다. 욕망을 연구했고, 외로움을 연구했으며, 고통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구의 시작에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끝내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소년. 그는 자신의 상처를 세상에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철학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철학이란 상처가 없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끝까지 들여다본 사람이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숨기지 않았고 미화하지도 않았으며 운명 탓으로만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이 왜 괴로운지 묻고 그 괴로움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철학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가 우리보다 더 불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으며 상처받고 외로워했던 한 사람. 그래서 그의 철학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에 닿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인정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오래된 상처를 붙잡은 채 행복도 함께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조용한 말을 건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끝없이 원하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고통의 끝은 아닐지라도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한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소년이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철학이었을 것입니다.